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브론테 자매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브론테 자매나 제인 오스틴 이런 분들이 가장 영국 작가 중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상처를, 자신의 트라우마를 글로 많이 표현한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자전적인 요소를 굉장히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3인칭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소설화를 잘 시켰던 작가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서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한 번도 공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 예. 근데 이 집이 정말 가난했으면은 그때 그 시절엔 그랬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예, 잘 사는 집이었는데도 딸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만족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 오빠들에게 그리고 남동생에게까지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그 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자기만의 방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을 그게 원래 강의록이었는데요. 여학생들에게 이제 막 사회로 나가야 되는 여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준비한 글이었는데 그게 가장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여성들이 왜 사회적 진출이 가로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기만의 방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을 하죠. 여성들이 자신의 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독립이 가장 커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취직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취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만의 집은커녕 방을 갖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여성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서재를 탐하는 거죠. 오빠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동경하는 거죠.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정말 항상 영혼이 배고픈 소녀의 그런 안타까움이 버지니아 울프의 글에 항상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 목마름.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만의 방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유명한 문장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문장 중에서 되게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던 것은 당시 귀족으로 태어났고 가족에 좀 유산이 좀 있고 부자인 그런 남자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도 꽤 유명한 작가셨거든요. 예. 인명사전을 편찬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 인사였던 거죠. 그리고 오빠들도 흔히들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마치 당연한 듯이 전혀 힘들지 않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가족들은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막 힘들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치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처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집안들의 자제들은 옥스브리지 대학을 너무나 정말 부드럽게 연착륙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마치 자동화된 기계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뭐 상원 의원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런 남성들에게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자동화 기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버지니아 울프가. 그러면서 근데 여성들에게는 학교를 갈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래도 영국은 다른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빨리
정착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여성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지도 모르고 비참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 기준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대 여성들은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사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성들 내부에서의 그런 경쟁과 질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길조차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정교사라도 그래도 있으면 버지니아 울프는 그래도 집이 부자였으니까 다행이었죠. 버지니아 울프의 엄청나게 지적인 이 글쓰기는 그 수많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맹렬하게 읽었던 그 책들, 혼자서 읽었던 그 책들 덕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대신 아버지의 서재가 있었던 거죠. 이 세상 모든 책들이 다 있는 것 같은 정말 그 대단한 아버지의 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지적인 자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보기에 다른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불평등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언니들과 엄마, 할머니 이런 분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총명하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예술적인 감수성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끊임없이 남편들에게 그 감수성과 그 재능을 착취당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을 돌보느라, 남편들을 끊임없이 뒷수발하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리고 게다가 그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언니들 다 너무나 일찍 꽃다운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또는 40대의 나이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언니가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나 그 상실감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오빠들과 아버지와는 전혀 나눌 수 없었던 그런 감정적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같던 그분들이 너무나 일찍 죽었기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가 나중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살을 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쌓여왔던 원치 않는 그 상실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죽은 뒤에 그 뒤에 이제 런던의 블룸즈버리로 이사하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델러웨이 부인은 런던에 대한 이야기예요. 런던에서 한 그 부유하지만 뭔가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 부인이 델러웨이 부인 클라리사가 이름은 클라리사예요. 클라리사가 어떻게 자신의 그 일상을 보내는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정말 그 시절에 쓰였던 소설 맞아? 1925년 소설인데요. 마치 한 2000년도에 쓰인 소설처럼 현대적으로 느껴져요. 너무나 세련된 거예요.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소설을 썼을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심리 묘사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특별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런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말 그 심리 묘사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 내면의 묘사만으로도 치밀한 어떤 심리 소설의 어떤 한 경지를 열어 제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로라는 작품은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작품을 쓰면서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지만 또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증이 막 교차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머니가 또 너무 아버지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놔서 모두가 아버지를 뒷수발해야 되는, 자식들이 다 나서서 아버지를 막 너무나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부분마저 그런 모습이 많이 깎아먹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등대로라는 작품을 쓰면서 자신이 엄마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았던 그 경험을 극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이 치유의 도구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했던 작가죠.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글을 쓴 사람이랑 안 쓴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상처를 갖고 있어도 그걸 상처를 글로 표현한 사람은 이미 치유가 반 이상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글을 쓰지 못하면 또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안에서 더 곪겠죠. 더 상처가 깊어지겠죠. 그걸 너무나 잘 이해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세월이라는 작품은 아마 그 The Hours라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았었죠. 예. 그런 작품들은 이제 물론 그거는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만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커닝햄이라는 작가가 다시 그거를 약간 리메이크 비슷하게, 리메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델러웨이 부인을 모티브 삼아서 현대의 이야기로 바꾼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끊임없이 특히 페미니즘이 중요해지는 요즘 시대에 더 어떤 강렬한 울림을 주는 거죠. 여성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남성들은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의 여성들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주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요. 자기만의 방을 줬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더 자기 문제니까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겠죠. 자기만의 방을 내가 언제부터 가졌지? 아니면 아직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방이라는 공간은 있는데 그 방에서 나의 일에 완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방이라는 공간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잖아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하면서 특히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또 아이들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어떤 요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이라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나만의 일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면에서 다 필요한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노동일 수 있고 또 창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공간이 필요한 반면 또 동시에 치유하고 휴식하고 그리고 삶의 여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사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지금도 어렵죠. 그러니까 돈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문화적인 자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던가,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던가,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행운을 다 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욕망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망과, 그리고 쉬면서 재충전도 하면서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치유와 여백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요새 사람들은 이 리프레쉬를 위해서 어떤 새롭게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리프레쉬라는 게 결국은 재충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재충전을 왜 하는 거예요? 다시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쳐가지고 여행을 가서
다시 노동으로 돌아와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여행이라면 우리가 너무 짠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리프레시랑 리프로덕션은 다르거든요. 리프로덕션은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어떤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재충전만 하고 휴식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창조의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동을 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제부터는 정말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쾌렌시아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이게 스페인어로 그 치유의 공간, 휴식의 공간, 안식처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게 투우사들의 용어래요. 예, 투우사들이 투우를 할 때 소들이 막 계속 투우사와 싸우다가 잠깐 전열을 가다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쾌렌시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용어 자체는 좀 잔인한데 저는 오히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투우사보다도 그 소의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소구나. 내가 투우장의 소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투우사에게 질 가능성이 더 많은데 지면 죽는 거잖아요. 투우사는 어떤 저에게는 운명의 은유처럼 느껴졌어요. 운명이나 환경 이런 것들과 계속 싸워온 거죠. 그래서 저도 자기만의 방을 얻기 위해서 막 투쟁했거든요. 저 나름의 투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만의 방을 얻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원룸 하나를 얻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이제 29살이었거든요. 29살에 첫 번째 원룸을 얻었을 때 이제 난 해방이구나.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해방됐고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독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29살에 나왔을 때 제가 감성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안 돼 있었, 정서적인 독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3일 만에 그 해방감은 사라지고 엄청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막 밖에 오히려 안 나가고 정말 은둔형 외톨이처럼 몇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자유도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잠을 충분히 자는 거였어요. 항상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불면증도 좀 있고 악몽을 자주 꿔서. 그런데 첫 번째 독립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했던 자기만의 방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 공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이 너무 좁았어요. 그 방이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었는데 500에 40이었거든요. 500의 보증금에 40만 원. 근데 저한테는 비싼 돈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했으니까. 취직을 한 상태가 아니라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박사과정 끝나고 박사 논문 쓰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엄청 싸우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와의 싸움에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옆으로 가서 정작 학교는 안 가는 거예요.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영화 보고 미국 드라마 보고 막 이러면서 약간은 정말 외톨이처럼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자기만의 방에서 뭔가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인간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를 그 나이에는 몰랐어요. 근데 살면서 알게 된 거죠.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제 문학평론을 많이 썼으니까 문학평론이나 에세이나 칼럼 같은 걸 쓰면서 내가 그래도 이 좁은 6평인가 7평인가 작은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그 방이 작은 건 참을 수 있는데 좁은 건 참을 수 있는데 그 창문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창문을 다 열면
A4 한 장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창문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거기서 살아보고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복닥복닥 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의 넓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견딜 수가 있었구나. 그런데 조용해서 참 좋긴 한데 너무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A4 한 장 크기만한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는 온갖 그 유흥가들의 불빛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깥 풍경도 영 별론 거죠. 나무도 없고 그 삭막한 도시의 풍경이 이게 아닌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다. 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조금씩 넓혀가게 된 거죠. 그때 원룸으로 시작해서.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쓰고 제가 강의를 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공간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넓힐 수 있었는데 이 정신적인 자유, 그러니까 내가 창조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내가 휴식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내가 두 가지 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한참 후에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막 부서지고 난 다음에 좌충우돌한 다음에야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이 여행이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이면서도 외롭지 않은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 여행을 다니면 국내 여행을 혼자 해도요. 엄청 바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 공연도 보고 저 전시도 봐야지. 그 산에도 가야 되는데. 그 정원에도 가봐야 되는데.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여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체험에 되게 목말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체험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에서 그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하는 그 자기만의 방, 이게 저에게 정말 화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방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 자기만의 방을 결국에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저는 그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모두가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자기만의 방을 가진 사람들이, 즉 개인으로서 완전히 독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칭얼거리지 않으면서, 투덜거리지 않으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으면서 정말 뭔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다 있잖아요. 사회화되고 싶은 욕망과 개성화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화의 욕망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강요되는 측면이 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면서 사회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봐요. 예. 완전히 막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화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성화는 내가 혼자서 노력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교육적인 코멘트를 해줄 수는 있지만, 어떤 가르침이나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개성화의 노력은 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성화는 나다움을 찾는 것인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과정이 개성화인데요. 그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셀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모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뭔가를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많이 안정이 되고 자기를 더 많이 보살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더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일단 출산에 부담을 져야 되고 또 살림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지금도 그 가사노동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가 지금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심한 경우도 많죠. 어떤 병원은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출산을 하라는
그런 끔찍한 요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화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지난한 과제이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삶은 이 자기만의 방을 잃어버리고 이 쾌렌시아,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사회화는 너무나 충분히 지나치게 많이 되었고요. 예. 너무나 제도나 법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화의 압력은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시선은 우리 내면에도 있어요. 이런 걸 슈퍼에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가 의식이라면 이 의식 위에서 슈퍼에고가 끊임없이 이건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싫어할 거야. 예, 이렇게 말하면 여자답지 못해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초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자아는 여러 가지 측면의 초자아인데요. 남성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요. 어린이들에게도 있는데 초자아가 점점 강력해지면 너무나 규제가 심한 지나치게 모범생이 돼서 정말로 재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왜 어린 시절에 너무나 부모님 말을 잘 듣고 한 번도 말썽을 피워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커다란 사건을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조금씩 말썽을 피우면서 이 부모와 협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거역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초자아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라든지 훈육, 회초리 이런 거에 지나치게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너무나 지연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랑 싸우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썽꾸러기처럼 보이지만 이 초자아와 자아의 줄다리기를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없이 말만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덜 건강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키우기 쉽다고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좋은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드는데 말대꾸하지 마 이러면 애의 창조성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에고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내 안의 사회화의 욕망인 거예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 그래도 다 해봐야지 이런 생각, 이게 대표적인 사회화의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서 남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남들이 해보는 건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결론이 우리의 사회화된 욕망인 거죠.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그리고 남성들도 그런 면이 물론 있어요. 완전히 자기가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알콩달콩한 그런 재미는 없는 대신 그 대신 자기가 집중하고 노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 치유하고 휴식하고 여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자기만의 방을 더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작업에, 창조적인 작업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탐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두 가지를 다 잘하기는 일과 사랑,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러니까 개성화하고 싶은 욕망과 사회화하고 싶은 욕망을 둘 다 충족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운데 저는 개성화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회화는 우리가 충분히 됐으니까. 예. 너무나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걸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성화라는 것은 결국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심리적인 면에서도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버지니아 울프가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글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래도 다 해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정말 스트래트포드 어판 에이번이라는 그 정말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런던까지 와서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극을 만들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창조성을 다 실험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셰익스피어에게 주디스라는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과연 그 소녀는 만약에 셰익스피어랑 비슷한 재능을 지녔는데 그 사람이 여동생이었다면, 여자였다면 과연 셰익스피어처럼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연히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주디스는 결국 오빠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데 자기는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병이 들거나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브론테 자매들 너무나 불행했잖아요. 브론테 자매들 보면 뛰어난 재능을, 남성들보다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 사례들, 제인 오스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인 오스틴이나 브론테가 자기들의 쓴 작품에 걸맞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도시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을 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정말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도 있지만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겪었던 그리고 당대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었던 그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 대안이 바로 자기만의 방이었고 여성들에게는 자기만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는 여성들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주장이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라고 해도 만약에 귀족인데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취직을 했다면 그건 욕먹는 일이었던 거예요. 많이 배우고 집안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가 취직을 해서 나는 나만의 방을 갖겠어요. 거기서 글을 쓰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여성들은 결코 제대로 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단지 공간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은 욕망을 일단 여성들에게 불어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자기만의 방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이 사회가 그런 평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는 나만의 자기만의 방이 과연 있는가? 없다면 그리고 반쪽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있긴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이 느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반쪽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유와 휴식과 여백의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중하고 노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 그게 나에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새로운 자기만의 방을 고민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